2024년 3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노리며 벌인 치밀한 도발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말이죠. 제 이름은 에린 베넷, 미국 국방부 해양정보전략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4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버드에서 해양정보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레이시언에서 10년간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 펜타곤으로 자리를 옮겨 동아시아 해양 안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 조부님 때문입니다. 윌리엄 베넷,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의무병이셨죠. 어린 시절부터 조부님의 전쟁 일기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조부님의 마지막 글귀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액자로 걸려 있어요. 그런데 설마 73년 후 한국 땅에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줄이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품격과 지혜, 그리고 침묵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8일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4시 17분,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역에 이지스급 구축함 3척을 동시에 전진 배치했다는 정보였어요. 아타고, 마야, 하구로가 각각 동해 북부, 중부, 남부를 포위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위성도 못 잡았어? 제가 물었더니 정보 담당관이 당황스러워하며 답했어요. 완전한 기습입니다. 레이더 우회 항로를 이용했고 통신도 완전 차단 상태로 움직였어요. 저희 정보부가 이런 식으로 당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레린, 지금 당장 서울로 가세요. 존 밀러 국장이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6시간 안에 출발 준비하고 현지에서 상황을 직접 파악해 오라고요. 저는 해양정보 분석 분야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지만 이런 긴급 파견은 처음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거든요. 청와대는 정례 브리핑도 취소했고 외교부는 단 2줄짜리 보도자료만 냈을 뿐이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뿐이었어요. 국방부도 조용했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일본은 이를 완전한 승리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송공사 아침 뉴스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굴복했다. 독도 포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역사적 승리라고 올렸습니다. 반면 미국은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독도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펜타곤도 동맹국 영토에 대한 도발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미국 방송공사의 크리스틴 아만푸어는 한국의 이상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특별 방송을 시작했어요. 영국 방송공사, 로이터, AP통신까지 모든 세계 언론이 한국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85편에 몸을 맡기면서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14시간 30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렸어요. 하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김재현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만났습니다. 명동 롯데호텔 37층 라운지에서 이뤄진 비공식 접촉이었어요. 김 국장은 54세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받은 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국장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일본의 이번 도발에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국장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베넷 박사님, 침묵이야말로 저희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우리의 대응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벌써 항공모함을 보냈을 텐데요. 호텔을 나와 서울 시내를 걸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민들이 너무나 평온했어요. 청계천을 걷는 커플들, 종로서적에서 책을 고르는 학생들, 명동성당 앞에서 평화롭게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할머니까지.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중얼거렸더니 김 국장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 침착함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정부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거라는 걸 말이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하는데 차량 안에서 일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나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미소까지 띠고 있더라고요.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 저는 직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데도 집회나 시위는 전혀 없었어요. 대신 평상시처럼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영토를 침범당한 나라의 모습인지 의문스러웠어요. 고함을 치는 것보다 정확한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체득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에겐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대응이 답입니다. 저는 미국식 위기 대응에 너무 익숙했나 봅니다. 즉시 반응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군사적 시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3월 17일 새벽 5시 30분, 김 국장이 저를 정말 놀라운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동해안 포항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구룡포 근처의 한 군사시설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지만 신분확인을 거쳐 엘리베이터로 지하 4층까지 내려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통합해양감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유진 소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32세의 해군정보통신 분석 장교인 그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천재였습니다. 축구장 2배 크기의 거대한 공간에는 120인치 대형 스크린 12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동해 전체가 실시간으로 3차원 지도화되어 있었고 선박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추적되고 있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감시 체계가 우리 데이터에 78.3%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소령이 중앙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정확히는 레이더 정보 65%, 해류 분석 89%, 수온 데이터 94%, 기상 정보 82%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이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물어보니 최소령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3월 12일 자정부터 모든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일본 구축함 세척은 완전한 블라인드 상태로 항해하고 있어요. 화면에 붉은 점으로 표시된 일본 함정들이 보였는데 움직임이 정말 어수선했어요. 직선으로 나아가야 할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블라인드 존이 전체 작전 구역의 42.7%를 차지합니다. 최소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녀가 다른 화면을 열어 보여줬어요. 울릉도 뒤편 음영 지역은 일본 레이더로는 100% 탐지 불가능합니다. 지형 특성상 전파가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대한 사각지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해류 정보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더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일본은 독자적인 해류 분석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30년간 우리 데이터만 사용해왔거든요. 최소령이 해류 맵을 보여주는데 독도 주변은 정말 복잡한 해류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수온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는 계절별로 수온 변화가 매우 급격한데 이 정보 없이는 소나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수온 분포도를 보니 독도 주변이 특히 복잡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상예보는 우리 기상청과 실시간 연동된 시스템입니다. 일본 기상청 데이터로는 동해, 북부 기상 예측 정확도가 60%밖에 안 돼요.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말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3월 17일 저녁 8시, 김 국장이 저를 또 다른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지하 3층. 일반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특별 보관실이었어요. 두터운 강철문을 지나 습도와 온도가 완벽하게 조절된 방에 들어서니 한국 전쟁 관련 미군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베넷 박사님의 조부님에 관한 기록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윌리엄 베넷 일병. 저희 조부님은 1951년 7월부터 1952년 2월까지 미 8군 의무대에서 복무하시다가 인제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이거든요. 노란색 파일함에서 꺼낸 문서들을 읽기 시작하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부님의 정교한 필체로 쓰인 정보 분석 보고서였어요. 1951년 10월 15일 중국 인민지원군 124사단과 북한 인민군 5군단의 합동작전 계획을 입수했다. 목표는 독도 기습 점령이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70년도 더 전에 벌써 독도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부님은 포로신문과 노획문서 분석을 통해 이 정보를 얻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10월 25일 야간에 소형 고무보트 12척으로 독도에 상륙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시 미군 지휘부의 반응은 냉정했어요. 다른 문서를 보니 근거 불충분, 개연성 낮음, 우선순위 재고, 필요 같은 코멘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부님의 분석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런데 한국 해병대만큼은 달랐습니다. 윤상우 예비역 대령이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독도 경비대 고문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김성은 대위가 지휘하는 해병 1중대가 윌리엄 베넷 일병의 정보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기록을 더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10월 23일 야간 한국 해병대와 함께 독도 인근 정찰 작전을 실시했다. 김철호 상사, 박영수 상병, 이광수 일병과 함께 적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다. 확실히 뭔가 오고 있다. 그리고 10월 25일 밤 정말로 북한군 특수부대가 나타났어요. 자정 10분 전 동쪽 해상에서 소형 보트 소음을 감지했다. 한국 해병들과 함께 대기했다. 적은 예상보다 20분 늦었다. 전투는 격렬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 20분 적의 박격 포탄이 우리 진지 근처에 떨어졌다. 파편이 왼쪽 어깨에 박혔다. 김철호 상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해줬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 대목이었어요. 부상당한 나를 두고 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 해병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김 상사가 말했다. 동맹이란 어려울 때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조부님은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넉 달 후 다른 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독도는 지켜졌습니다. 7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바다를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3월 20일 일본이 드디어 공식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장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근거라는 제목의 특별 발표를 시작한 거예요. 사토 나오키 외무성 전략기획실 실장이 주도했습니다. 57세의 그는 도쿄대 법학부를 나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법 석사를 받은 일본 외교계의 에이스였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증거들입니다. 사토 실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대형 스크린에 에도시대 고문서들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1618년 도쿠가와 막부 시절 해상지도, 1667년 은주시청 합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등이 모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어요. 15년간 해양정보 분석을 해온 전문가의 직감이었죠. 특히 1905년 지도의 해수온도 표기가 수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방금 제시하신 1905년 시마네현 해상지도의 독도 주변 해수온도 데이터에 오류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1905년 당시 동해 평균 해수 온도는 섭씨 12.1도에서 12.5도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신 지도에는 14.8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사토 실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공격했어요. 더욱이 이 문서에 사용된 종이를 스펙트럼 분석해보면 190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표백 성분과 화학 염료가 검출됩니다. 이는 명백한 후대 조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인쇄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확대된 이미지를 가리켰어요. 1905년에는 불가능했던 옵셋 인쇄 방식의 흔적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 국장이 차분하게 일어서서 준비된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국제인증기관의 감정을 거친 원본 사료들입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45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 등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모든 문서가 탄소연대 측정과 성분 분석을 통과한 정품들이었습니다. 중립이란 진실 앞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자 구조 분석, 연대 측정, 성분 검사 모든 것이 일본 측 자료의 조작을 증명하고 있어요. 한국 외교팀은 끝까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팩트와 과학적 근거만으로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어요. 사토 실장은 점점 말을 잃어갔고 일본 대표단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월 22일 오후 2시 일본 전역을 뒤흔든 폭탄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방송공사 생방송에 일본 해상자위대 전 제독 가나베 히로시가 갑자기 출연한 거예요. 78세의 노제독은 일본 해군의 산 증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창설부터 함께 한산 역사였죠. 일본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베 제독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30년간 숨겨온 치욕스러운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동해 작전 능력은 82.4%가 한국의 기술과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레이더 커버리지 73%, 해류 분석 89%, 수중 음향 탐지 91%, 기상정보 94%가 모두 한국 측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첨단 이지스 시스템이 실제로는 한국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생중계로 폭로된 거예요. 1994년부터 한일 간 비밀 기술 협정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받아왔습니다. 가나베 제독이 계속 증언했어요. 특히 울릉도 뒤편 해역은 우리 레이더로는 100% 사각지대입니다. 지형적 특성상 전파 도달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해저 지형 정보, 수온 분포, 염분 농도, 해류 방향까지 모든 기초 데이터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됩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분석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적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축적된 실시간 데이터 제공 기록, 암호화된 통신 로그, 위성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도 일본을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저 과학적 사실만을 담담하게 공개했을 뿐이죠. 미국 방송공사의 앤더슨 쿠퍼는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방송공사는 침묵으로 이긴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3월 24일, 더욱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독도 도발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일본 극우 세력의 정신적 지주 야스쿠니 게니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유언이 공개된 거예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했다. 89세 야스쿠니의 마지막 육성 녹음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일본 내부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쿄 시내 대형 전광판에 뉴스가 나가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어요. 정말일까? 설마. 믿을 수 없어. 같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전체를 할애해서 역사 왜곡의 종류를 선언한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아사히 신문, 니혼케이자이 신문까지 일제히 진실 직시의 용기를 촉구하는 논조로 돌아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일본 지식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도쿄대학의 다나카 마사이로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10만 리트윗을 넘었습니다. 학문적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가 맞다. 와세다 대학의 스즈키 요시오 명예교수, 게이오 대학의 사토 겐지 교수, 히토스바시 대학의 다나베 아키라 교수까지 줄줄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어요. 더 이상 정치적 고려로 학문을 왜곡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토 나오키 실장의 사임은 물론이고 외무성 간부 3명이 추가로 사퇴했어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대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품격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줄짜리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을 존중합니다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 전부였어요. 복수나 보복 대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26일, 제 한국 파견 임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윤상호 대령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독도를 직접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포항 해군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1시간 20분을 날아가니 그 유명한 섬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험준한 바위섬이었지만 어떤 신성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동도와 서도 사이의 작은 선착장에 내려서니 독도 경비대원들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경비대원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윤 대령이 저를 섬 한복판에 있는 작은 기념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기념비에 새겨진 수십 개의 이름들 중에서 윌리엄 베넷, 미군 의무대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국적을 보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윤 대령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위해, 이 바다의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린 모든 분들을 기억할 뿐입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73년이 흘렀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제 조부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념비 앞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조부님, 당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평화로운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일본 외무성이 역사적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며 한국의 명백한 주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방부는 동아시아 해양 전략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해서 한국을 중심축으로 재편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승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라고만 발표했어요. 그저 담담하고 품격 있게 모든 일을 마무리했을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한항공 82편 기내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최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피 흘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후세에 이어가는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진실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방패가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